반갑습니다. 저희 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은 새 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 시리즈의 첫 선수로서 박상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상인 교수님은 그동안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의 실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현재 헌재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가장 책임자가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우리 현실의 진단과 경제에 나갈 방향을 해안을 듣고자 하는 거고요. 교수님께서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거치고 뉴욕 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예일대 경제학과 초빙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언론과 유튜브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통찰을 계속 제시해온 개혁적인 경제학자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 이건데요. 재벌 문제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방 말씀하신 우리가 중국 특수와 IC 특수가 없었으면은 20년대 초반 경제가 그렇게 되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특수라는 게 우리가 북방 외교 속에서 중국과 수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 90년대 초반에 저는 노태우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북방 외교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면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재벌 문제로 하는 건 조금 심하지 않나, 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삼성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삼성이 우리를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자기를 먹여 살린다. 이런 또 이 뭐야 신앙 비슷한 것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이 반대처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 앞이 안 보인다. 삼성이 이걸 어떻게 타개하고 나갈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총 1위다. 그럼 우리 경제는 삼성이 제대로 길을 못 가면은 이건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도 제가 지금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찍이 우리 교수님께서는 재벌 개혁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는 주창을 해오셨는데 이제 그 문제도 전면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벌 개혁을 하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산업 내 진화나 산업 간 진화를 하기 위해서 재벌 같은 이런 기업 집단 경제력 집중 현상이 있으면 그런 진화들이 다 막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산업 내 진화와 산업 간 진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걸 좀 한 측면이 있지 않아요? 사실 뭐 재벌이 우리 경제 발전 특히 60년대 즉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 성장에 재벌이 기여한 바는 큽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고요. 근데 그 당시 경제 발전기에 재벌이라는 대기업 집단이 형성되면서 기여했던 거와 지금 97년 이후에 우리가 혁신 경제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재벌이라는 대기업 집단이 존재하고 총수가 있어서 사익 편취할 유인이 굉장히 커지고 세습하고자 하는 유인이 굉장히 커진 단계에서는 그건 산업 진화를 막는 요소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시대 변화 때라서 역할이 바뀌었네.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재벌이 긍정적 역할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기에 보면은 관치금융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관치금융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이야기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왜냐하면은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 초기에 국내 자본 축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신인도가 낮아서 외국의 자본시장에서 돈을 바로 이렇게 빌려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차관을 가져오거나 또는 산업은행이 보증을 해서 돈을 빌리도록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관치금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금융시장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 시장 우리가 전문 용어로 missing institutions라고 합니다. 시장의 부재. 그 시장의 부재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의 일종의 플레이어 역할을 한 거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재벌 형성 과정도 보면 이 중화공업을 하면서부터 형성이 됐는데 그 고 LG그룹의 고 구자경 회장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화장품을 만들었더니 화장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회사가 없어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도 만들기 시작했다. 즉 뭐냐면은 70년대 이럴 때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부품 소재 산업들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기업 집단이 생기고 80년대, 90년대 가면서는 비관련된 분야까지 가면서 이른바 이제 재벌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70년대 이럴 때는 그런 수직 계열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부품 소재 시장 미발달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이라는 체제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발전하니까 모방형 성장이 아니고 이제 혁신형 성장으로 가야 된다. 다들 이제 한 2000년대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방형 성장이 아니고 혁신형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회가 있어야 되고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도 있어야 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보상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재벌 체제가 그것들을 막는 측면들이 강하다는 거죠. 특히 빅딜 정책 이후에 산업이 국내 산업이 훨씬 더 독과점화됩니다. 70년대, 80년대보다 사실 독과점화가 2000년대 훨씬 심합니다. 국내 산업이. 그러다 보니까 부품 소재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 독점이 되거든요. 수요 독점이 되면서 전속 계약, 그다음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부품 소재 산업들이 더 발전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부품 소재 산업에서의 고도화가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속 계약 관계 바깥에 있는 기업들은 아예 기회가 없습니다. 전속 계약 안에 있는 기업들은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하니까 혁신할 유인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혁신을 오히려 막는 경제가 블록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블록화된 단위 중심, 재벌 중심 이 블록화된 단위들 간에 그다지 자기들 영역이 있어서 경쟁은 없고, 물론 해외에서는 경쟁을 합니다만 국내 산업에서 부품 소재 발전을 못하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는, 제가 말씀드린 산업 내 진화나 산업 간 진화가 단절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마련됐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재벌 개혁을 이제는 해야 된다. 과거의 경제 발전기에 공헌들은 인정하지만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혁신 경제로 정말로 가고 산업 진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런 거대한 문어발식 기업 집단 이런 구조들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저희들도 그 재벌 개혁을 많이 주창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좀 이제 금방 교수님 말씀대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현 시대의 재벌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이제 출자 구조를 지금보다 좀 강화해서 우리 재벌들이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상호 출자? 네, 상호 출자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지주회사 체제라든지 순환 출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SK그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 체제라고 하지만 계열사가 250개 정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지주회사 제도가 들어왔을 때 지주회사, 자회사 그리고 100% 손자회사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노무현 대통령 때 손자회사를 집어넣게 3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손에다가 증손의 증손까지 할 수 있는 예외를 계속 만들면서 규제 완화를 해왔죠. 그것 때문에 SK그룹 같은 경우에 지주회사 체제인데 계열사가 250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어발식 확장들을 더 하게 되는데 처음에 지주회사를 도입했을 때처럼 지주회사 그리고 자회사 그 다음부터서는 100% 자회사는 허용하되 지주회사 자회사 2층 구조로 가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정말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스스로 알아서 규모를 좁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기업들이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새로운 틈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경쟁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경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쟁을 통해서 사실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지주회사 첫
번째 도입했던 아이디어에 맞게 출자구제를 하고 그리고 총수 일가들이 세습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너무나 사익 편취들을 많이 하는데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사익 편취 방지 조항들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을 하자는 건데요. MOM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의 의미는 앞에 이제 머저리티는 다수결이고 오브 마이너리티는 소수주주를 말합니다. 소수주주 동의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대주주, 지배주주의 이익이 있는 거래.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지배주주, 재벌 총수들이나 일가들이 임원으로서 월급 받는 거 이런 것들 겸직하는 거라든지 상표권 거래 이런 거라든지 또는 계열사 간의 M&A 합병 비율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소수주주들의 동의를 받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부 거래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으면 소수주주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경제적인 합리성이 아니고 이것은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착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사익 편취다. 그럼 반대를 하겠죠. 이게 이제 MOM을 하는 건데 MOM은 이제 비토권을 주는 겁니다. 소수주주가 소수주주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주총에서 1년에 한 번 비토권 또는 3년에 한 번 뭐 비토권 이렇게 주는 제도인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도 이걸 공고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같이 재벌 구조가 이렇게 심각한 나라는 사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MOM 제도하고 출자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이 구조적인 개혁만 해줘도 정말 다이나믹스 지금 죽고 있는 이 다이나믹스가 경제 동력이 좀 생길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유니콘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니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영국, 프랑스하고 비교해서 유니콘 숫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니콘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밖에 없어요. 뭐 화장품, 그다음에 뭐 배민, 그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그다음 게임,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보면 다 소비자가 엔드 유저인 B2C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요. 그런데 B2B 대기업들이 소비자인 하청이 중소기업들인 그런 B2B에서는 유니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조금 더 됩니다. 우리는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유니콘 중에 반 이상이 B2C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B2C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B2B에서 훨씬 더 나와야 되는데 미국은 B2C보다 B2B가 더 많습니다. 유니콘 비율이.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런 재벌 개혁들, 출자 구조라든지 MOM 같은 걸 도입을 해서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하면은 B2B에서도 유니콘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산업이 진화되는 거죠. 그럼 그 연결해서 지금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주주이익 보호 의무 신설 등 일반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를 구조를 개선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재계에서 저는 이것도 반대하는 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국의 기업인들은 이 자본주의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뭐 기업들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자본주의는 흉내만 내자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너무나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일본 상법 우리가 모방을 해서 회사 충실 의무라는 데서 회사라는 이야기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같은 법규를 가지고서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이 회사의 이익이라는 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판결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행정부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때 그때 대법원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별개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에버랜드 사건에서 상법의 충실 의무 위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삼성이라는 재벌에 굴복을 한 정말
흑여사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정말 비상식적인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입법적으로 이걸 보완을 하려고 충실 의무를 또는 보호 의무라는 걸 민주당에서 추가를 했는데 이제 주주 회사 이익과 주주 모두의 이익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상법 개정을 하자는 건데요. 이거는 이게 정말 있는 문구를 대법원이 정말 비상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입법적으로 이것을 바로잡는 그것도 시간이 지금 20년 넘어서 지금 바로잡는 그런 거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 국가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구가 이렇게 돼 있든 뭐 안 돼 있든 상관없이 판례에 의해서 또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재계 쪽에서 뭐 이런 문구가 정확히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일본 같이 우리하고 같은 문구가 있어도 법원이 해석을 그렇게 하고 행정부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대법원 판례 때문에 생긴 문제고 이거를 판례적으로 바로잡는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바로잡자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주주 자본주의를 우리가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주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건 주주 자본주의를 부정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제가 우리가 재벌 자본주의다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벌 자본주의를 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정말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들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참 우물일 수도 있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본주의 하면 미국이 본산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자본주의는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이렇게 산업 간의 진화도 하고 내부 진화도 하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건데 미국은 왜 저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국의 그 반독점법 이게 아주 정말 법대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는 재벌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 법을 갖다가 제대로 그래서 그렇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도 재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네. 그 학자들이 요즘은 아메리칸 재벌이라고 한국 재벌이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아메리칸 재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1930년대, 20년대, 30년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락펠러가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독점화 시키면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경제력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경제학자 분들 중에서 아니 주류 경제하는 사람이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말을 한다고 저한테 핀잔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미시경제학 교과서나 이런 건 60년대 이후에 쓰여져 있었고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1900 뉴딜 기간을 거치면서 해소가 됩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안 나오는 거고 경제사를 좀 공부해 보면 그런 정말 무식한 말씀을 안 하시게 되는데 existence of economic power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쓴 게 메가도 군정에서 쓴 말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어원이 사실 미국에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existence of economic power, 즉 집중이라는 말도 안 쓰고 경제력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회에 게이트키퍼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말로 하면은 경제 권력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경제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집중이 일어나고 이 경제 권력이 존재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왜냐? 시장 경제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다 플루럴리즘에 기초한 거지 않습니까? 다원주의에 기초하는 건데 집중이 일어난다는 건 다원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반체제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타났던 existence of economic power가 바로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티오도르 루즈벨트 때 그 셔먼 액트라는 반독점법을 하려고 해서 스탠더드 오일을 수십 개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회사 미국에 여러 개 있는 거 그게 다 스탠더드 오일이 쪼개져서 생긴 독립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탠더드 오일이 쪼개진 다음에 이때는 이제 트러스트 신탁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트러스트로 한 산업을 집중화시키면 셔먼 액트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재벌 같이 다각화된 여러 산업 분야에서 경제력이 집중된 지주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20년대, 30년대 나타납니다. 뉴딜 때 루스벨트가 생각한 게 뉴딜 공황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뉴딜 2기 때 특히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미국의 대기업 집단들을 해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1950년대 가면은 미국은 더 이상 우리 같은 대기업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이것을 만들었고 거기에 있는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초한다는 생각이 강한 겁니다. 그 다원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개혁들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진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원래 노벨 경제학상을 그러니까 받은 그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네네 이게 포용적인 제도라는 거죠. 포용적인 제도가 지켜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독점법 또는 경쟁 정책을 강화하는 거죠. 경쟁 정책이라는 게 이런 집중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게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기업인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기업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친기업하고 친시장을 같이 쓰고 있는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를 하자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 하는 것은 재벌 총수를 위한 재벌 자본주의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에 기초하고 다원주의가 돼야만 경쟁이 있고 경쟁이 있어야지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재벌 구조, 산업 구조는 어떠하냐?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고 다원주의가 말살이 되고 있고 혁신이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걸 정말 시장 경제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들이 필요하고 뭐 삼법 개정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그게 바로 윤석열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2022년도 출범하면서 시장 경제를 복원해서 저성장을 극복하겠다.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성장 기조를 이어지고 체감 경제상은 더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경제정책 지금 또 뭐 윤석열 경제 이 스텝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 거고요. 이게 대해서 한번 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시장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방임이 시장 경제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경공업 중심의 사회에서 관습법에 의해서 처음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시장 경제가 발전했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공황을 거치면서 뉴딜 정책이 한 게 뭐냐면 제도화된 시장 경제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거고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게 현대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걸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싫다고 해서 반기업이라고 레벨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 규제 개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경제를 한다고 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몰이에서 시작을 했다는 게 하나고요. 실제로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 반 동안 한 건 뭐냐? 제가 보기엔 일관되게 추진한 경제 정책은 감세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밖에 없어요. 부자 감세가 결국적으로 우리 사회에 계급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 대기업 감세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이른바 낙수효과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적인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에 더 이상 낙수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더 계급화시키는 정책을 쓰면서 이것들을 다원주의를 위한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형용모순일 뿐 아니라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거하고 실제 정책하고 나타나는 결과는 전혀 딴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가들이 제일 비판적이더라고. 네. 이 도시의 경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방임자치 해야 된다고 말해놓고는 실제로 엄청나게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특히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금감원장 하시는 분이 금감원장이 해서는 안 될 몰골을 엄청나게 했죠. 그 어떻게 검사 출신이라는 분이 그럴 수 있을까 생각될 만큼 금융위원장도 아니고 금감원장이에요. 감독하는 기구인데 금융정책 이야기하고 금융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 것까지 하면서 그 은행들이나 기업들 옥죄거나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그 이야기를 늘 하면서 금리 같은 거 결정할 때 그 금융기관들 하나하나 쪼아 붙였죠. 그런 식으로 핸즈온 팔러스 해가지고 정말 관리 정책들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 시장 경제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니까 정책 신뢰성이라는 걸 전혀 사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